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의 차장섭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을 직접 대면을 해야 되는데 시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 내용은 동서양 회화의 이별과 만남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시적이죠. 사실은 동양화와 서양화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네들이 또 다시 어떤 형태로 만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시장 같은데 전시를 구경하러 이렇게 갑니다. 구경하러 가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이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지 왼쪽으로 돌아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확신이 없으니까 막 하다가 이렇게 뚝 부딪히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딪혀도 어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겠지만 서로가 다 그런 확신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동양화와 서양화는 뭐가 다를까? 왜 다를까? 언제부터 달랐을까? 그리고 그러면 영원히 다름으로 그냥 남아있을까? 아니면 다시 만날까? 이런 점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동서양 회화의 기원. 자, 보시면 동서양 회화의 첫째는 시작점입니다. 동서양 회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회화의 시작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서양 회화가 다르죠. 여러분, 동양화와 서양화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근데 그 동양화와 서양화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 서적을 뒤져봐도 동양화와 서양화의 각각의 특성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양화와 서양화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양화의 특성, 서양화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상호의 어떤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동양화를 보는 관점으로 서양화를 보면 제대로 감상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서양화를 보는 거를 학교에서 배웠는데 서양화에 보는 관점을 가지고 동양화를 보면 역시 동양화가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서 동양화는 이렇게 그리는 거고 서양화는 이렇게 그리는구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략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예,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대사회까지 와서도 동양화와 서양화는 완전히 다름으로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대학에서 전공자들이 나는 동양화 전공이야, 나는 서양화 전공이야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동양화 전시하는데도 이렇게 가서 보면 이것이 동양화인지 서양화인지 혼돈될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동양화와 서양화가 다시 이별을 했다가 다시 만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이 3가지. 자, 그래서 첫째는 동양화, 서양화의 시작점. 그 다음에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 세 번째는 동양화와 서양화가 만나는 그 3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동서양 회화의 시작점입니다. 동양화나 서양화의 시작은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사시대의 선사미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시기를 구분할 때 기록이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실 때 선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선사미술이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벽화를 그렸고 신석기 시대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때 사람들은 암각화를 그렸습니다. 바위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와 신석기 시대의 암각화,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양화와 서양화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공히 동굴벽화나 암각화 같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양화와 서양화의 시작점, 즉 기원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서양 회화의 시작점, 먼저 동굴벽화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뭘 그렸는지 아시겠죠? 이 사냥을 그린 건데, 그죠? 프랑스에 있는 꾸냐크라고 하는 동굴의 구석기 시대인들이 그렸는 사냥입니다. 예. 근데 이 사냥을 보면 선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제법 잘 그렸어요. 누가 봐도 이건 사냥이다라고 하는 걸 알 정도로 잘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상한 부분이 다리는 짧죠. 다리는 짧은데 몸뚱이는 크고 그 다음에 머리가 실제 양보다는 작게 나옵니다. 그죠? 자, 왜 이렇게 그렸을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동굴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장소가 동굴이죠.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 채집 생활이나 사냥을 했거든요. 열매를 따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냥을 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동굴 속에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주구하는 동굴 속에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이런 동물을 많이 잡고 싶다라고 하는 그네들의 소망을 적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냥을 할 때 다리가 길고 멋있게 잘생긴 그런 사냥이 아니고 뭐예요? 퉁퉁하게 살이 쪄서, 예, 살이 많은. 그래야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오랫동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동물의 형태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림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이게 장식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장식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미술인데, 이건 사실은 장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굴 속은 빛이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동굴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 하더라도 그 그림을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거는 미술의 시작이 아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에 의해서 그려진 그 회화의 최초의 형태는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리가 짧고 머리는 짧은, 대가리는 조그만하지만 그러나 몸뚱이는 뚱뚱한, 자기가 잡고 싶은 사냥의 모습을 소원을 기능하는, 그래서 그런 매우 기능적인 그런 그림들이 구석기 시대 때 그려졌습니다. 자, 요거는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라고 하는 동굴인데요. 이 동굴 속에 이제 많은 그림들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십만 년을 두고 한 사람이 와서 그리고 또 그 위에 따서 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동시대 사람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시대가 사실은 1년 간격으로 그렸을 수도 있고 수십만 년 뒤에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석기라고 하는 거는 대략 한 100만 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거든요. 그 세월 동안 그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100만 년에 되는 그림이 저렇게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변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말도 있고, 제일 뒤쪽에 보면 사슴도 있죠. 그다음에 가운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크게 희게 그렸는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들소죠, 들소. 버팔로. 이게 들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소의 입부분에 보면 술록이 있어요. 술록. 근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는 온대 지방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술록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이라든가 이쪽에 한대 지방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온대 지방 동물과 한대 지방 동물이 같은 동굴 내에서 나타났을까? 그거는 이제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 빙하기를 이렇게 거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프랑스라고 하는 꾸냐크라고 하는 동굴도 거의 아열대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온대로 왔다가 한대로 갔다가 다시 지금은 온대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변화할 정도로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이 꾸냐크라고 하는 동굴에서 원시인들이 와서 그림을 많이 그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보면 말의 다리가 짧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먹이감이에요. 먹는 용이에요. 식용이에요. 식용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짧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몸뚱이가 뚱뚱해서 살이 많으면 그게 가장 좋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버팔로 같은 경우를 그려냈는데 이제 들소 같은 경우가 그려져 있죠. 저런 들소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말보다는 더 나중에 그렸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위치를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술록이 그려진 것은 아마 이 지역이 프랑스의 꾸냐크라고 하는 그 지방이 한때는 한대 지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그림 봤던 꾸냐크의 그림하고 다른 점은 여기는 채색을 하고 문양까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인데도 이제 점점 미적 감각이 뛰어나서 이렇게 색상도 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문양까지도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역시 말인데요. 굉장히 살이 쪘죠? 그리고 배가 이렇게 볼록합니다. 대체적으로 저렇게 이제 그 구석기 시대의 동굴이나 뒤에 나오는 암각화 같은 데서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것은 살쪘다기보다는 아기 가진, 임신한, 새끼를 가진 그런 동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끼 뵌 그 동물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일타쌍피죠. 예, 한 마리 잡아서 두 마리를 잡는 효과를 얻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새끼 뵌 동물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소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선각에다가 안에 채색까지도 이렇게 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보면 엉덩이 있는 쪽에, 꼬리 있는 쪽에 보면 창을 꽂았어요. 배 있는 쪽에도 창이 꽂혀 있고, 또 목 밑에 보면 창이 이렇게 하나가 날아가고 있죠. 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는 또 창처럼 생긴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문자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을 잡을 때는 어디를 찔러라? 엉덩이 있는 쪽을 찌르고, 그 다음에 배 있는 데를 찔러야죠. 배 있는, 배가죽 있는 쪽은 약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를 그려놨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한 번 찌르지 말고 여러 번 찔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석기 시대인들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동물을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그 프랑스의 라스코라고 하는 동굴에 있는 그 벽화인데요. 이 옆에는 무언가를 아시겠죠? 들소입니다. 버팔로거든요. 들소를 잡고 싶은 그네들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배 있는 데를 이렇게 찔렀어요. 그죠? 배 있는 데를 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창자가 이렇게 밖으로 뼈져나와요. 그러니까 소가 고개를 빅 돌려갖고 아프니까 아프네 이러고 보고 있죠. 좀 생긴 게 둔하게 생겼죠. 자, 보면 소가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근데 저 다리를 보면 저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죠. 그죠? 그러나 이제 그네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내가 잡고 싶은 그런 동물을 그려내는 거니까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물을 많이 잡고 싶은데 창을 찌를 때는 배 쪽으로 찔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예, 이거는 남자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성기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까, 이거는 성숭배를 뜻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성숭배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거예요. 풍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냥을 하면 사냥을 많이 할 수 있게,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게, 물고기를 잡으면 풍어가 되게, 이렇게 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성숭배 사상이고, 다산은 자식을 많이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구가 많아야 되거든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첫째는 뭐예요? 노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을 많이 낳아야 국가적으로 보면 군사력이 강합니다. 지금은 무기의 싸움이지만 옛날에는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 숫자가 결국은 그 나라의 국력하고 그 나라의 군사력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구석기 시대 때부터 인류들은 뭐예요? 성숭배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저기 사람이 남자가 이렇게 누워서 남성 성기를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런 들소를 뭐예요?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비는 거예요. 이런 들소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거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뭐예요? 새예요, 새. 왜 사람의 얼굴을 사람 얼굴로 그리지 않고 새 모양으로 그렸을까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얼굴을 새 모양으로 그린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소원을 비는 그 절대자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여기서 내가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이런 들소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이 소리가 하나님에게는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를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전해줄 수 있는 중간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택배 직원이겠죠. 택배 직원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뭐겠죠? 그것이 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을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새가 전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짱대가 이렇게 있고 짱대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죠. 자, 그럼 저거는 왜 저럴까? 아마도 처음에 그린 사람은 버팔로를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성숭배해서 사람 얼굴을 새로 그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원을 빌었는데 그 소원이 잘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제대로 듣지를 못하구나. 그러면 전달자를 새로 하나 더 만들자. 예, 전달자를 새로 만들어서 올리자. 그래서 짱대 위에다가 뭘 했어요? 새를 한 마리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솥대입니다. 솥대. 예, 솥대입니다. 요새 이찬원이라고 왜 미스터 트롯에 보면 진또배기 하는 노래 나오죠. 그 진또배기가 제가 살고 있는 강릉 바닷가에 있는 솥대입니다. 짱대 위에 오리가 이렇게 세 마리 올라앉아 있거든요. 오리가 세 마리 올라앉아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 불, 그 다음에 바람. 세 가지의 재해를 막아주십시오 하는 그 기원을 하기 위해 이제 오리를 쓰는데 그 위에 왜 그러면 여러 새 중에서 오리를 사용을 했을까? 오리는 육해공을 다 뛰죠. 그렇죠. 물로도 가고 땅으로도 가고 날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달자로서는 그죠?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전달자로서는 최고가 오리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솥대는 이미 구석기 시대 때부터 있었구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이런 덩치 큰 그런 버팔로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겠죠? 꼭 들어주세요. 저희 소원을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석기 시대가 지나고 신석기 시대가 들어옵니다.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의 차이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수렵이나 그 채취 생활을 했어요. 기존에 있는 그 동물을 잡아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거나 이렇게 수렵과 채취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생활을 어디서 했어요? 동굴 같은 교소에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동굴 벽화를 그렸는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아니에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로부터 나와서 움집이라는 것을 짓고 사는데 특히 신석기 시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착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논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 생활이 아니고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할 때는 그 있는 거 다 먹으면 또 새로운 데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농사를 지어놓고 농사 수확도 하기 전에 그냥 다른 데로 이동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거죠. 인간이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문화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요리하고 뭐예요? 또 그게 저장하기 위해서 토기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동굴이 아니라 밖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움집이라고 하는 거를 짓고 이렇게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동굴에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소원을 비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장소가 동굴이 아니고 바위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나무에도 그렸을 거예요. 그죠? 이 땅바닥에다가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번 그렸겠지만 그러나 땅바닥에 그려진 것은 없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나무에 그렸던 것은 썩어 없어졌을 거예요. 대신에 바위에 그린 그림들은 오래 간다라고 하는 사실도 신석기 시대인들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어디에 그렸어요? 예, 바위에다가 그립니다. 이게 바로 암각화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노르웨이에 있는 건데요. 지금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붉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저게 이제 배인데 그죠? 배를 타고 남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를 소원을 비는 그런 암각화입니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에 나왔던 선사미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림에서 보면 그 위쪽 부분에 술록이 있는데 사슴이죠. 사슴 같은 경우에 있는데 이 목에 창을 이렇게 두 개 꽂았는 게 보이시죠? 그럼 어디를 찔러라는 거예요? 사슴을 그 사냥을 할 때는 예, 목 있는 데를 찔러라. 두 번 찔러라가 아니고 여러 번 찔러라는 거예요. 두 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두 개는 두 번 찔러라가 아니라 여러 번 찔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고 술록을 잡을 때는 목 있는 데를 찍어라. 이런 교육적인 것과 소원을 비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밑에 부분을 보십시오. 밑에 부분에 물고기가 보이죠? 자, 좀 더 가까이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물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개가 있죠. 물고기가 아니라 물개가 있는데 이런 물개를 많이 잡고 싶다라고 하는 그네들의 소원을 빌었어요. 근데 그 옆에 오른쪽에는요. 사람이 있는데 남자의 성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런 물개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빌고 있는 성숭배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 남자의 성기를 잘 유심히 보시면 처음에 그렸던 그 위에다가 또 하나 따로 또 그렸죠. 덧대 그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잘 안 잡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하니까 잘 안 되는구나. 좀 더 크게 그리자.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와서 더 크게 그렸어요. 근데 저기 보면 사람의 얼굴도 없고 팔도 없어요. 그죠? 예, 팔이나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네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숭배에 관한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강조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노르웨이인데요. 이 술록들을 그린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암각화가 있을까? 우리나라도 암각화가 있습니다. 울주에 가면 반구대요. 울산광역시 울주에 가면 방구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방구대의 암각화가 바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암각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법 많은 편입니다. 암각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고령의 알터 같은 경우에는 뭐 추상적인 그런 그림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방구대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라는 데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래가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울산 장생포항이 원래 그 울산 장생포항이 포경업, 고래 잡는 포경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도 울산에 가면 고래를 이제 국제 협약 때문에 못 잡게 하니까 대신에 배를 타고 이렇게 고래 구경 나가는 게 울산의 관광 상품 중에 있을 정도로 울산은 이 고래하고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면 고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고래 위에 보면 까만 고래가 하나 더 있죠. 예, 저거를 이제 어떤 그 고래학자들은 새끼를 이렇게 등에 업고 다니는 그런 고래가 있다. 그래서 그 고래를 표현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너무 과학적인 거고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표현한 건 아닙니다. 저거는 이제 새끼 밴 고래예요. 예, 그러니까 새끼 밴 고래를 해서 한 번의 사냥으로 두 마리의 효과를 얻는 그런 것들을 그네들이 바랬던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고래가 있으면 고래 속의 새끼를 뱉는 그런 고래를 잡고 싶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고 거기 보면 거북이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북이도 잡고 싶고 여러 가지를 갖고 싶습니다. 근데 그 거북이하고 고래하고 사이에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시죠?
사람이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 있어요. 역시 남성 성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고래를 뭐죠? 많이 잡게 해주세요라고 성숭배를 통해서 많이 잡게 해주세요 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팔을 이렇게 들고 있죠? 팔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왜 팔을 들고 있을까요? 팔을 들고 있어야 남성 성기가 잘 드러나니까. 그래야 성숭배가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성숭배를 통해서 저런 풍요와 다산을 기원해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예요? 예, 서양에서도 성숭배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서양이나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했을까요? 신석기 시대 때? 예,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에서 오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뭐죠? 동서양 회화는 서로 교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미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미술이 동양화든 서양화든 기원점이다. 이렇게 기원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화와 서양화의 기원은 선사시대 때의 선사미술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상호 교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서로 교류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서 교류하지 않아도 본능에서 오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울산 반구대인데, 그죠? 예, 꼭 고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을 잡고 싶어하는 그네들의 소원을 담아서 다양한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라고 하는 곳이죠. 이게 이제 거석문화라고 해서 큰 그 다음에 돌석자 써서, 그죠? 큰 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할까? 이 기능은 사실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거대하게 만들므로 해서 뭐예요? 그 지도자의 권위를 과시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스톤헨지인데 인류 최초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상에 올라가 있는 거는 다 건축물이니까요. 예, 그거하고 꽃 같은 게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게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이거든요. 이것도 무덤이죠. 예, 무덤입니다. 선사시대 때의 무덤을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습이나 이 모습이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두 지역 간에 교류를 했어요? 그러면 영국과 우리나라가 이미 신석기 천동기 시대 때부터 교류를 했다? 그거는 아니죠. 교류를 하지 않았지만 같은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동양에서 서양에서 나타나는 것은 앞에 회화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뭐예요? 동서양 회화가 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에서 바탕을 두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화와 서양화의 기원은 회화든 건축이든 그것들은 인간의 본능을 바탕으로 해서 기원을 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양 회화가 인간의 본능을 바탕으로 해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동서양 양지역에서 동시에 이렇게 기원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서양 회화는 왜 차이가 날까? 언제부터 차이가 날까? 어떤 것들이 차이가 날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동서양 회화의 발생의 원인인데요. 아마 대체적으로 세계 4대 문명이 시작점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동서양 회화는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동서양 회화가 이제 차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차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은 바로 세계 4대 문명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서양 문명의 기원은 이집트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했던 고대 문명인데 이 이집트 문명이 그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의 문명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이집트 문명이라는 게 지중해에 보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저 가운데 자그마한 섬이 보이시죠? 그 크레타 섬으로 가서 크레타 문명이 되고 크레타 문명이 그리스 반도의 남쪽으로 가서 미케네라는 지역에서 미케네 문명이 되고 그 문명이 다시 그리스 문명이 됩니다. 그 문명을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를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복을 해서 그리스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제국화하는 그런 그 넓은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그리스의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문화의 시작점은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집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그 루브르 박물관 마당에 가면 유리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 피라미드가 있는 그 자체는 뭐냐면 서양 문명의 기원은 어디라고요? 이집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중심이 되면서 서양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또 서양의 문명에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의 문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강 사이에 있는 땅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 유역에서 발달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거는 이슬람 문화권이죠. 그렇죠? 이슬람교가 이제 성립이 되고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이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인데 그 이슬람 문화권의 뿌리가 어디냐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도 문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더스 강이죠. 이 인도의 큰 강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더스 강이고 하나는 그 겐지스 강인데 바로 인더스 강 유역, 지금의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요. 그 지역에 이제 하라파 유적이라든가 이렇게 모헨조다로 유적이라든가 이런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인도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는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문명권은 사실은 동남아시아가 다 인도 문명권이에요. 지금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있는 문화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동남아시아의 문명을 이해하려면 인도 문명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동남아시아 문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태국이나 베트남의 남부, 그 다음에 뭐 미얀마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 인도 문명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딘가? 우리나라는 중국 문명이죠. 황하 문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는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문명이 바로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이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종교는 아니지만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 와서 꽃 피워요? 동아시아에 와서 꽃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에서 불교가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아시아 문명,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동양의 문화, 동양의 문화의 중심이 바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세계 4대 문명이 발달되어서 그 문명이 그 지역만이 가지는 특성과 그들만이 가지는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서로 교류를 하죠. 그렇죠?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뭐 육로인 실크로드를 통해서 아니면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교류하에서 서로의 보편성을 나누는 것보다는 자기네들만이 가지는 어떤 그런 독특한 그런 문명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는 뭐예요?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계 4대 문명으로 시작된 동서양 문명의 차이, 동서양 회화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그 차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제입니다. 주제에서 보면 서양의 회화는 철저하게 인물화가 중심인데 비해서 동양화는 산수화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수화하면 서양으로 표현하면 풍경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랜드스케이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왜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죠? 서양의 회화가 보면, 17세기에 이 네덜란드에서 렘브란트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서양 모든 회화의 장르는 오직 뭐만 있어요? 인물화만 있습니다. 예. 내용이 뭐 신을 표현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아니면 귀족을 표현한다든가 하지만 다 100% 인물화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양화에서 풍경화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겨나느냐? 네덜란드에서 17세기 이후에 되어서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동양은 옛날부터, 물론 우리 동양에서도 회화의 시작점은 인물화입니다. 인물화가 됐다가 5세기경부터 시작을 해서 산수화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서양은 왜 인간 중심의 인물화가 중심이 되고 우리는 자연 중심의 산수화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차이인데, 그 차이점은 동양 사람들의 생각과 서양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어떤 생각이 다르냐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설정을 할 때 다르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은 별개다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인간은 자연에 도전해서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과 자연 중에서 상위는 누가 있어요? 인간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은 별개이긴 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정복의 대상이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우월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가요. 반면에 동양에서는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산수화인데, 동양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과 자연 관계를 설정을 할 때 자연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속에 인간이 들어있어요. 즉 뭐예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산수화를 그림을 그릴 때, 자연을 그리는 산수화의 그림을 그릴 때 그 속에 뭘 그려요? 예, 인간도 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모나리자 그림을 보시면 앞에 모나리자라고 하는 아줌마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주변에 배경을 이렇게 보면 자연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리자 부인이거든요. 모나라고 하는 거는 부인이라는 뜻이고 리자는 사람 이름인데 모나리자는 리자 부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죠? 이 상인의 부인이죠. 예, 상인의 부인인데 이제 이 사람을 그림을 그리고 뒷 배경이 허전한 거예요. 뒷 배경이 허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송 시대의 산수화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 소개됐는데 그걸 보고 베껴서 뒤에 그려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줌마하고, 그죠? 이 여인하고 그 뒤에 있는 그려진 자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 뒤가 허전하니까 그냥 보조적으로 그렸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과 자연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구나, 서양에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우리 동양화를 봅시다. 동양화는 이게 겸재정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 금강산 만폭동 그림인데, 그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진경산수화의 아주 대표적인 화가죠. 그래서 만폭동 겸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잘 보면 사람이 3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선비 둘이 있고 하인이 뒤에서 이렇게 서가서 시중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별개였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자연을 누르는 인간 우월주의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자연 속에 인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그려내는 산수화에 당연히 뭐예요? 인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화는 그 그림의 주제에서, 소재 및 주제에서 자연을 그리는 산수화가 중심이라면 이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그려내는 인물화가 중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는 언제부터 산수화, 풍경화, 산수화라고 우리 동양으로 개념을 하면 산수화가 이제 풍경화잖아요. 그죠? 풍경화가 생겼을까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네덜란드예요.
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네덜란드에서 생기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네덜란드나 이 독일 같은 데는 신교가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교회 같은 데 벽화를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해요. 그건 우상숭배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화가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다행히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일찍부터 뭘 해요? 인도네시아에 식민지 무역을 시작을 해서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그런 무대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루이스탈이라든가 렘브란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풍경화가 시작되면서 서양에서는 17세기부터 풍경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그림들도 이제 루이스탈의 그림인데 풍차가 있는 풍경.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활동하고 자기 동네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풍경화라고 하는 게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 서양화가 인문화 중심이라면 동양화는 뭐예요? 예, 산소화가 중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서양의 그림에서 시점은요, 서양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서서 차례 자세로 딱 서서 앞을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그려내요. 그렇게 그려내는 데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로 그림들이 많죠? 가로 그림들이 많은데 비해서 눈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찢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동양화는 이렇게 세로 그림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근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서양의 화에서는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요. 원근법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제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거리를 표현해 줄 때에서 이 크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이 원근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색으로 표현하는 거죠. 선원근법과 색원근법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제 선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거는 크게 그려내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그려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게 호메바라는 사람의 그 마을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기에 나무를 보면 아마 이 길가에 있는 가로수 형태로 그려져 있는 이 나무들이 크기는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멀리 보이는 거는 작게 그리고 가까이 보는 걸 크게 그림으로 해서 거리감, 원근감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원근법이고요. 색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거는 선명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요, 흐릿하게 그리는 거죠. 예, 그건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산을 이렇게 보면 산이 막 첩첩산중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산은 선명하게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일수록 뿌옇게 그려내면 저 산이 멀리 있군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서양은 시점을 원근법 중에서 선원근법과 색원근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자, 반면에 우리 동양은요, 세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밑으로 이렇게 쳐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삼원법이라고 하는 걸 써요. 삼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림을 3등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하를 3등분을 이렇게 해서 밑에 3분의 1 밑에 부분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 그려요. 이거를 심원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정면에 보이는 부분 3분의 1 부분, 그죠? 거기는 바로 보는 걸 이렇게 그려요. 그거를 평원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3분의 1 부분은 위로 이렇게 쳐다보는 걸 그려요. 이걸 고원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원법, 평원법, 이렇게 심원법이라고 하는 3원법으로 그려내거든요. 그러면 왜 그림을 그렇게 그릴까?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난방 방식이 난로예요. 난로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장이 높아야 돼요. 여러분, 왜 서양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벽난로 있는 집은 그 거실의 천장을 높게 하죠. 왜냐하면 거실의 천장을 높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연기가 차지 않잖아요. 이걸 낮게 하면 연기가 차서 질식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장을 높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싸움하고 막 이런 것도 보면 2층에서 막 밀어버리면 저 밑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천장이 높으니까 벽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림이 크면 어떻게 해요?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눈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이쪽으로 찢어졌으니까. 서양은 합리주의예요. 서양은 합리주의이고
자기 자리에 이렇게 서서 앞에 보이는 걸 그대로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옆으로 찢어졌으니까 이렇게 가로 그림을 많이 그리는 데 비해서 동양은 벽에 걸기 위해서 세로 그림을 많이 그리는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는. 근데 그것이 한눈에 다 안 들어와요. 한눈에 다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 이렇게 훑어봐야죠. 예, 여러분, 저는 뭐 보통 평균 키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요. 그러나 최영만이나 서장훈이 같은 경우는 키가 너무 커요. 한눈에 다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훑어봐야 돼요. 이렇게 쭉 훑어봐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동양화 그림을 볼 때도 밑에서 훑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전체의 중에서 밑에 부분, 3분의 1 부분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밑으로 봐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밑으로 보는 걸 그리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은요. 바로 보는 걸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보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윗부분은요.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쳐다보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원법, 평원법, 고원법이라고 하는 3원법을 그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중국의 그 북송시대 아주 유명한 화가죠. 곽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 조춘도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밑에 부분은 내려보는 심원법으로 그렸고 가운데 부분은 앞으로 정면으로 바라보는 평원법으로 그렸고 산봉오리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를 이렇게 쳐다보는 고원법으로 그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옥 같은 경우에는 온돌이잖아요. 온돌방은 천정이 높으면 추워서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림이 세로 그림이 많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권이기 때문에 중국 문명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옥 같은 경우에는 천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세로 그림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한옥 같은 경우에를 맞춰서 우리나라 그림은 중국 그림들에 비해서 크기가 어떻게 해요? 작습니다. 근데 그 크기가 작은 걸 가지고 이제 어떤 미술사학자가 뭐 중국은 스케일이 크고 대범하고 막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작다고 그렇게 하는데 뭐 생각하는 것도 작고 뭐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건축이라고 하는 한국 전통 가옥이라고 하는 건축사를 제대로 모르는 데서 오는 무지에서 오는 이야기예요. 예, 그거는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벽에서 이렇게 쭉 가려서 방바닥까지 깔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크다고 해서 다 아름다운가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최용만이 제일 잘생긴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에 맞게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화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세로 그림이 많기 때문에 삼원법이라고 해서 내려다보고 바로 보고 쳐다보는 심원법, 평원법, 고원법의 형태로 그림을 많이 그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라파엘로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죠. 이 사람이 그리는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면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배우셨죠? 소실점이라고. 원근법에서는 소실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저 겉머리에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아리스토텔레스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머리 위가 소실점이 되죠. 그래서 이 선과 선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만나는 부분 여기를 소실점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확산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그 고대에는 이렇게 원근법을 사용을 하다가 중세의 암흑기가 되면 회화에서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이때 되면 르네상스기가 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원근법이 부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채우는 미술과 비우는 미술입니다. 이거는 세잔느의 그림입니다. 후기 인상파의 여러분 대표적인 화가죠. 프랑스의 대표적인 세잔느의 생픽도와르 산이라는 사람인데 산을 그렸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 빈 데가 없죠. 빈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이 꽉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서양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 꽉 찹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미술 시간에 이렇게 보면 왜요? 흰 도화지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선생님이 막 꾸중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막 흰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서양 방식인데요. 서양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서서 그 앞에 보이는 장면을 그림을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보이는 장면을 그림을 그릴 때 비어 있는 부분이 없죠. 색깔이 비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회화라고 하는 것은 채우는 미술이다. 이렇게 꽉 채우는 미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양의 미술은 우리가 이제 비우는 미술이다, 뭐 여백의 미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는 북송시대의 화가인 미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 춘산 서송도입니다. 봄산에 서송, 좋은 소나무가 있는 그런 그림인데 앞부분에 여러분 소나무가 보이시죠? 춘산 서송도인데 여기 보면 하늘도 비었고 안개도 비었고 물도 비었어요. 자, 그러면 동양은 왜 이렇게 비울까요? 첫째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무슨 색일까요? 예, 우리 학교 학생들 수업할 때 어떤 학생들은 하늘색, 그럼 제가 대답할 게 없는데 하늘은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파란 하늘이 보여요. 그죠? 파란색일 수도 있는데 잿빛 구름이 있으면 잿색일 수도 있고 밤이면 검은색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색깔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차마 어떤 색이라고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개는 역시 비워두는 거고 그 다음에 물도 마찬가지죠. 색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연의 경외심 때문에 이게 자연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여백을 두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 하면 그 서양의 그림은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꽉 차요. 꽉 차요. 그죠? 내 생각이 이 그림 속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이걸 그린 사람하고 내 생각이 100% 맞아 떨어져야 이 그림을 100% 감상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이 그림 속에 집어넣고 싶어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비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백이라고 하는 게. 그죠?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 산 밑에 가다가 나는 별장을 하나 짓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별장 짓는 거를 상상을 해서 그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몫은 한 70% 정도 된다면 나머지 20, 30%는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의 여지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양화는 그림을 보는 사람의 글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 동양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악회를 해요. 그죠? 오케스트라, 뭐, 교향악단이 와서 연주를 해요. 아니면 연극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무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양식은, 그죠? 무대에는 배우만 있는 거예요. 무대에는 연주자들만 있고, 공연자만 있어요. 그 다음에 관객은, 관객석에는 있어야지, 관객이 무대로 올라가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통극은요. 마당놀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되면은 막 같이 어울려요. 누가 관객이고 누가 배우인지 누가 공연자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뒤섞이는 거예요. 섞여서 같이 즐기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동양 사람들의 생각과 서양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두 지역의 그림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상하는 감상하는 사람의 개입할 수 있는, 그림에 개입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서양은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장손이라는 사람이 그렸는 산수화인데, 그죠?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저기다 요새 뭐 부동산 투기 많이 하고 아파트 부족하니까 저기다가 나는 한강 보이는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요새 식으로 하면 아파트 지어서 보면 돼요. 아, 나는 저기에 조그마한 초옥을 짓고 정말 자연을 즐기면서 살겠다. 그러면은 내가 그 저기에다가 초옥을 짓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림으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이 동서양 회화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7가지 중에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쉬고 다시 나머지의 차이점 4가지와 그 다음에 동서양 회화의 만남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